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혹시 차범근 감독과 뭐 인연이 있어요? 전혀 없는데요. 예, 저 혹시 인연이 있으면 또 한마디 더. 본 적도 없는데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차범근 감독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런 탄원서를 냈을까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 그냥 의혹인데 아마 조국 전 장관이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데 그러면 왜 조국 전 장관은 차범근 감독에게까지 사실 법적으로 큰 그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범근 감독에게까지 저걸 부탁을 했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조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2월 8일이면은 오늘이 벌써 1월에 30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면은 저기 판결이 나오겠네요. 조국 전 장관 판결 나오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5년 구형했어요. 그다음에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재판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징역 2년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올 거고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거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신당 운운하고 지금 그 얘기 쏙 들어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머리에 절반 이상은 야 2월 8일 내가 어떻게 될까? 2월 8일 어떻게 될까? 다 부장판사 다 아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생각만 가지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그냥 썩은 동아줄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차범근까지 소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런데 소환 당하는 차범근 전 감독의 뭐라 그럴까 뭐 그 정치적 수준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이라 할까 그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 보이긴 한다. 근데 탄원서라고 하는 건요 예.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국가대표 감독까지도 소환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예.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한 거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도 불리고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문재인, 김명수 대법원 체제, 검찰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렸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많기도 합니다.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이 내렸습니다. 일단 내린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주요 혐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분석들이 많이 뭐 일부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 내용, 판결 내용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겉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해요. 네. 그 보면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전작 기록 등 위장 및 행사. 이게 그 죄명이고요. 혐의가 몇 가지냐면은 무려 47개예요. 그런데 그 47개 중에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이 41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47개를 이렇게 카테고리 해가지고 크게 이제 딱딱딱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법원 위상을 강화하고 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했다. 어떤 재판에 개입했느냐? 일본제철 관련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된 행정소송 같은 거, 그 다음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같은 거, 이런 재판에 개입을 갖다가 했다. 두 번째는 대내외적인 비판 세력을 탄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했다. 이런 식의 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된 뭐 그런 그 혐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관 블랙리스트 찾고 찾아봤는데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그 무리 법관, 그러니까 법관 중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명단은 있었는데 그 무리 법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의 그 내용이냐? 예컨대 판사 중에
성추행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판사 중에 음주운전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이렇게 그 신분 보장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아니면은 그 실형이 아니면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판사가 성추행하고 음주운전했으면은 그때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인사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법행정 비판했다라고 무리야기 법관으로 만들어서 어떤 불이익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사법행정 비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판사는 굉장히 독립성이 강조가 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 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해도 판결할 때는 공정하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SNS 같은 데다가 이재명 만세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 안 돼요.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뭐 각하새끼 짬뽕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법관들은 그 나름대로 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 등에서 이걸 갖다가 봐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삼성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현대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 수박이라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하물며 그 정치적인 중립성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막 뻥튀겨가지고 그 블랙리스트 안에 내가 마치 속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좌천당하고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떠버리다가 그 결과로 금배지 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수진 의원이거든요. 예. 철험에.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사법농단 관련된 이 불씨를 갖다가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탄희 의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의정활동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러났어요. 이수진 의원은 이게 사법 리스크 그 블랙리스트라고 한 그 리스트 자체에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자체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고요. 예. 이수진 의원이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재판연구관을 3년을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쫓겨났거든요. 그게 억울하다. 그게 내가 뭐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이 아닌 게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안 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재판연구관이라고 한 사람이 보고서를 딱 6개만 썼대요. 한 달에 한 건도 안 쓴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하니까 아 얘는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하고 일 많은데 만약에 제가 띵가띵가 놀면은 옆에 있는 재판연구관 허현주 재판연구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 그다음 능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세도 안 돼 있다. 그래서 내려보내는데 어디로 내려보냈느냐? 부장판사로 승진시켜가지고 대전지법으로 내려보냈거든요. 대전지법은 되게 좋은데요. 오히려 배려해줘가지고 좋은데 내려보내줬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그 국민들한테 호도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47개의 혐의가 모두가 다 그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아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된 거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떤 분이냐. 판사 중에 판사였던 이런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법조계에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양승태 그 대법원장은 판사 초임 판사 때부터 판사 시작하자마자 야, 얘가 이런 애가 대법관 돼야지. 이런 애가 대법관 되겠지라고 하면서 대법관까지 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스스로 내가 대법원장 돼야 되겠다라고 뭐 누구처럼 그렇게 운동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2월에 대법관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저분이 뭐 골프도 뭐 이렇게 뭐 별로 안 치실 것 같고 치시나 안 치시나 모르. 양승태 하면은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요. 등산 생각해요. 등산. 그렇게 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법관 임기 마치신 다음에 로키 산맥인가 어딘가 이렇게 그 원정 가신 거예요. 네. 아, 이번에 내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는 국내 산밖에 못 다녔는데 이제 좀 마음 먹고 좀 큰 산도 다녀보자 해가지고 아마 로키 산맥인가 거기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양승태 대법관 당신이 좀
대법원장 좀 해주시오. 그랬는데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당신이 대법원장 해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 고사했어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때 대법원장 되셨을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 부탁을 했으면 들어줘야지.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줘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장 맡은 게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에 대법관 마치고 9월 달까지 아마 변호사 개업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법관 몇 명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실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런 분을 이렇게 욕보이고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암이 생겼어요. 2020년에 폐암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은 폐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폐병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오죽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면은 암이 발병을 갖다가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어른을 저렇게 욕보이는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그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진짜 대표적인 원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존경하고 이렇게 좀 받들어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망신 주고 욕보이고 그럼 진짜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후져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건, 이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은 것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사실 주요 사건 혐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무죄가 되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문제의 본질은 뭔지를 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의 시작 발단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소속이었던 이탄희 판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이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이탄희가 제기한 사건 관련해서. 근데 사법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상 종결되는 것처럼 했는데 김명수 당시의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수사 지침이 내려졌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답하면서 각종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사실상 수사 의뢰를 요구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당시 이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이 중심으로 한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된 사건이죠. 이게 이제 권력과 상당히 유착관계 또는 권력이 여러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초기부터 개입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사건의 성격이나 본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탄희 판사가 안양지원 판사였어요. 그런데 안양지원에 있던 이탄희 판사를 법원 행정처로 발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 정원법, 법관 정원법이라는 좀 독특한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 정원을 그 법에 따르면 3,000명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10,000명 되려면 법관 정원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는 3,000명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법원행정처에는 판사가 몇 명 있냐? 한 3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발탁되는 판사는 1% 판사예요.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면은 뭐 일도 많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도 갖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법원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행정처가 하면 잘 알 수 있고 그렇거든요.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이랑 붙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뭐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파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마치 뭐 대법원에서 뭐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가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판사를 다시 안양 지원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포착되고 그러니까 침소봉대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수진 의원이 야, 내가 원래 그 재판연구관 하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거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이렇게 또 막 이걸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딱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에서요. 진상조사단을 꾸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인복 대법관, 1차는 이인복 대법관이 아마 이제 그 중심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차는 민중기 이제 나중에 중앙지방법원장까지 됐는데 민중기 그 부장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그것도 없었어. 그 다음에 3차는 안철상 대법관 얼마 전에 퇴임하셨죠. 그렇죠. 그 안철상 대법관이 진상조사단 꾸려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3차례나 거쳐가지고 법원이 스스로 뭐 잘한 게 있나 없나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쭉 봤는데 판사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감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 해가지고 끝나서 그때만 해도 그게 5월 달이거든요. 2018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제 그냥 약간 무리는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보나라고 했는데 그 해에 2018년 9월에 그 사법부 70주년 법의 날 예. 사법부 7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딱 등장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드디어 등장했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법의 날인데 70주년인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조인 출신이니까 70주년 법의 날이니까 이제 대통령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나 보나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에 온갖 자료 같은 것들을 일일이 다 검찰에다 그냥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농단의 시즌2가 되는 거죠. 국정농단이 큰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사법부에 큰 농단이 있었던 것처럼 사법농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판사들을 수백 명을 불러 제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 장동혁 사무총장이 부장판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진짜 수백 명 법관들이 사실은 판사가 이렇게 검사 앞에 조사받고 하는 건요. 쪽팔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법관이 검사가 기소한 거를 갖다가 유무죄인지 여부를 이렇게 딱딱딱 판단해 주는 사람이 법관들인데 그런 법관이 검사 앞에 검사실에 불려가가지고 참고인 조사받고 피의자 조사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엘리트 법관들이 도저히 내가 판사 못해 먹겠다. 내가 판사가 천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차라리 나가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더 낫지 해가지고 나간 판사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있었던 기존의 엘리트 판사들 다 내쫓고 누구를 갖다 거기에 채워 넣겠습니까?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배지를 단 판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이런 사람들이 그 배지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뭐 됐습니까? 철험에 됐잖아요. 예. 철험에 돼가지고 무슨 짓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강욱은 판사는 아니지만 철험의 소속인데 피고인인 사람이 법사위 들어가가지고 그 법관들, 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대법관 앞에 세우고 이래저래 피고인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앞에 두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런 꼴이 진짜 아직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이규진 양형 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우려를 갖다 표했는데 그 이규진 상임위원회 메신저 역할을 한 게 그게 이수진 당시 판사였는데 그런데 마치 이수진 판사가 자기가 이렇게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탄압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일 역점 두고 추진했던 게 상고법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대법관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대법관 하면 놀러 가지도 못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3 때보다도 대법관 진짜 한 55세 넘은 뭐 그런 분들이 뭐 거의 한 60세 가까이 된 그런 분들이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그게 이제 대법관 자리거든요. 사건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실 대법관도 하시고 대법원장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출세할 것도 없어요. 이제 법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런 분이 뭐 굳이 뭐 상고법원을 갖다 추진하는 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진짜 중요한 사건들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판결을 내려야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건들에 치이면 안 된다. 일반적인 사건들은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러한 소신을 대법관 6년하고 대법원장 6년하고 10년 넘게 대법원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문제의식이다. 이랬던 건데 이게 마치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이규진 상임위원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증언에 따르면은 상고법원 추진하는데 이수진이 막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이수진 그 의원은 부인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사법농단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에 그 박병대 대법관 이런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었고 이탄희 의원, 뭐 이수진 의원, 최기상 의원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 얻고 이런 진짜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금 마지막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어떻게 이제 장악하는가 이 문제가 이 사건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권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법원 내부 깊숙이 조직을 장악해가고 자신의 방식으로 조직 체계를 구성해가는가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실력 있는 많은 판사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그만두거나 뭐 하여간 사표를 내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알려졌고 그 자리들을 우리법 연구위 출신, 뭐 국제인권법 연구위 출신들이 뭐 지금 법원장도 되고 요직에 곳곳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뭐 이수진이나 이탄희, 뭐 최기상, 뭐 여러 사람들을 위해 김영현 뭐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이런 요직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법원 내부의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법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던져진 충격이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는지. 그래서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뭐 법원 행정처나 이런 그 다음에 주요 요직에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쪽에 그 출신 판사들이 특히 행정처를 장악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요. 그 다음에 주요 요직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그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담당하는 재판부 이런 재판부가 예전과 많이 이제 바뀐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뭐 온갖 그 정치인 재판들은 그냥 늦어졌잖아요. 뭐 조국 재판, 뭐 최강욱 재판, 뭐 윤미향 재판, 뭐 그 다음에 황운하 재판, 뭐 다 할 거 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대한 불신이 법조계 내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피해자 신분 또 피고인 신분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도 있습니다. 주요 많은 판사들이 관여되어 있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주도했거나 실행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뭐 여야 정치권이 두루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전 현직 대통령 측도 현재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내고 책임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 당시에 검사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수사를 어디서 했는가? 중앙지검에 아마 특수부에서 했을 거예요. 특수부에서 했는데 그 특수부 검사들 쭈루룩 있었고 그 특수부를 관장하는 차장이 누구냐? 3차장이거든요. 네. 그게 누구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검사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사장이었어요. 지검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그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소장에 이름을 갖다가 넣은 검사는 원래 이제 검사가 이렇게 기소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에 이름 쓴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신봉수 검사장. 신봉수 검사장. 신봉수 검사장. 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그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기소 검사는 신봉수 검사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위에 그때 이제 아마 특수부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이렇게 쭉쭉쭉 라인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동훈 3차장,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문무일 검찰총장 라인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야인이 됐으니까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직위에 있으면서 뭐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들고 이게 이제 수사를 갖다가 했는데 기소를 그 공소장을 갖다가 봤을 때 그 기소할 거리가 됐었던 건지 전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이제 고위 법관들만 14명이 기소가 됐는데 12명이 그 2명 빼고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임종원 차장,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된 판결이 다음 달 초에 나오는데 그 판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법관들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뭐 99% 확신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재판부가 부장판사로 1심 재판부인데 중앙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인데 다 부장판사예요. 3명이 다 합의부 3명이 다 부장판사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려서 후배인데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뭐 임정택 부장 워낙 잘하는 그 판사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결론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실 수 있고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 하실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때 그 박영수 특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일을 갖다가 그냥 열심히 한 것이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 일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건 관련해서는 그 무죄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그 안에 뭐가 더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본 이야기들만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그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을 이제 담당했던 이번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재판부, 무죄 선고를 했던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뒷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나쁜 의미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사연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인 변호사님하고 기수가 좀 비슷한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여쭤볼게요. 이 중앙지검 형사부 35-1부로 알려져 있죠. 이 형사부들이 근무 기간을 넘겨서도 이 재판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마지막 사건 1심 선고를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진 같은 소식인데 사실 요 근래 여러 가지
법원 내부에 이재명 관련된 사건의 재판부 소식 들으면 굉장히 이게 무슨 법원이냐 이런 정도의 자기 소신과 원칙을 포기하는 그런 판사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재판부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 변호사님 뭐 좀 이분들 좀 알고 있습니까? 이 재판부 좀 사연들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재판부가 사법연수원 29기, 30기, 31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사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판장은 29기 이종민 부장인데 저희 집사람 29기고 제가 30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동기가 재판장이고 30기가 그 임정택 부장인데 임정택 부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연수원 때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알고 그런데 원래는 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 2019년에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2021년부터 재판을 맡아가지고 2021년에 맡았으니까 21, 22, 23, 만 3년 동안 이 사건을 갖다가 쭉 그 본 건데 그런데 재판을 몇 번 했냐면요. 공판을 258번을 했어요. 재판 기일을 258번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만 5년을 재판을 갖다가 해서 이제 결론을 갖다 내린 거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판사 전직 대법원장 재판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탄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가 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한 자락을 깔면서 뭐 얼핏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비판을 갖다가 하던데 이제 판결문이 나왔나? 저는 아직 그 입수를 못 했는데 예. 판결문이 뭐 굉장히 뭐 길다 뭐 몇백 페이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결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그 항소할 거리가 되나?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또 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검찰이 더 비판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아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찰의 항소 이것도 이게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할 때면 상당히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 증거 이런 것들 속속들이 법원에서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찰 항소 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자기의 기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책임을 면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때로는 다른 차원에서는 그 책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때로는 처리할 줄 아는 내부의 어떤 자성, 용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사안을 좀 바꿔서 다른 사안을 한번 좀 다뤄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 이건 국회에서 제출한 것 헌재 지금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제출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주도했죠. 네네. 그런데 청구인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되겠죠. 사실상은 민주당이고요. 근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보정해서 다시 제출해달라. 보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문제가 많거나 수정해야 할 게 많으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은 지난번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인데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됐던 사안이죠. 요걸 헌재에 지금 탄핵 소추 의결해달라고 청구를 한 것인데 헌재가 보정 제출을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사실은 형사재판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로 따지면은 공소장하고 비슷한 건데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공소장 같은 탄핵 그 소추안 자체가 소추 그 결정문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해 주십시오. 탄핵한다라고 하는 이정섭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탄핵 소추할 때 있어서 이걸 누가 하느냐?
국회 법사위원장이 하거든요. 네. 그럼 법사위원장 지금 누굽니까? 김도읍 의원이 아직도 법사위원장 하나 뭐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여당이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야당에서 몰랐겠습니까? 여당의 이제 어쨌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책임지고 이걸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검사가 스스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제대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련해가지고 탄핵했었잖아요. 네. 그게 탄핵 소추가 됩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행안부 장관은 뭐 열심히 잘해야 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정도 그 규정을 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이태원에서 할로윈 뭐 축제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했으니까 행안부 장관 탄핵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만 벌어졌느냐? 결국은 그 중간에 뭐 야당의 의원들이 직접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접 이거 쓰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이걸 갖다가 하느냐? 변호사들이 했을 거라고요. 근데 도대체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민주당 율사 출신의 관계자들이 아니면 외부 변호인단 외부 변호사들. 아. 그래서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에도요. 네. 국회 예산 몇 천만 원 썼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아, 예. 그래가지고 9대빵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9대빵 나올 건데 9대빵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예컨대 검찰로 따지면 공소장 쓰려면 좀 똑바로 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가 어떤 피고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쭉 보고 이거는 공소장 양식 틀리고 내용도 그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써오세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가 이걸 갖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형식적인 거라도 내용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꾸미기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을 진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소장에 보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 행위를 설명을 할 때 일시, 장소, 범죄에 관련한 위법적인 증거 이런 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탄핵소추안에도 그런 형식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단 논법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무슨 법 어디에 위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면해 달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정섭이라고 하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 탄핵된다라고 하는 건 파면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그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인가? 그것부터가 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일단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검사는 왜냐하면 판사는 헌법에 명확하게 탄핵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쭈루룩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검사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검사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검찰청법이나 이런 법에서 검사는 탄핵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탄핵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런 기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넘버1 공화국이에요. 어떤 공화국이냐 탄핵공화국.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탄핵을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탄핵할 만한 걸 탄핵을 해야지 탄핵하지도 않아야 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 잡는 칼로 파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소 잡는 칼로 파리가 잡힙니까?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같이 9대빵 이렇게 기각이 나오는 거고. 근데 민주당은 탄핵의 추억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야. 두 번 다.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풍 빡 불어가지고 어땠습니까? 배지를 갖다가 그냥 죽은 탄도리들 쫙 깔렸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586들인 거지. 그 다음에
제일 그 아주 그냥 딜리셔스한 아주 달콤한 탄핵의 추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까지 그냥 싹 바꿔버리고 그 와중에 180석 쫙 몰아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면 만능 치트키처럼 마스터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사건 중에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거에 있어서 이걸 여쭤볼게요. 이정석 검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변호인단이 이 사건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각하해달라, 뭐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네네.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주장을 했냐면 현행 헌법 해석상 검사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회에서는 탄핵 대상이 당연히 검사가 된다고 보고 탄핵을 했는데 될 수 없다. 만약 이 주장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민주당 완전 헛발질한 건데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요. 탄핵 소추 내용은 떠나서. 근데 이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는 일단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리라고 보세요? 아니 대상이 안 된다.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아예 당연히 뭐 검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참신한 주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가타부타 간에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검사가 탄핵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청법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검사가 탄핵 대상인지 여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결정을 내려줄 거고요. 만약에 탄핵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각하가 될 거고요.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아예 그래도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른 법하고 뭐 검찰청법을 갖다가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새로 이제 사실 이번 현재 판결이 그것부터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는지부터 사실은 새롭게 판결이 나오면서 새롭게 정리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겠네요. 새로운 판례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개 저런 차장검사급에서 그 차장검사 정도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동원해서 탄핵 여부를 갖다가 심판할 그런 급은 아니에요. 최소한 검찰총장급 정도는 돼야지. 검사장도 아니고 고등검사장도 아니고 지방검사장도 아니고 일개 차장검사를 뭐 탄핵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된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갖다가 내려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총선 전에 좀 결정을 갖다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나오신 김에 아주 조금 한 3, 4분 정도의 한두 개 질문만 마지막 아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586 운동권 청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마침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중구 성동구 갑이죠. 뭐 중성동 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쪽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뭐 임종석이 지금 과거에 전대협 3기 의장이었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그 인물 임종석이 출마한다 이렇게 예정됐던 지역이라 더 관심을 받는데 윤희숙과 그래서 임종석이 빅매치가 이루어지냐 이런 게 관심사인데 뭐 이 인물들 이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박민식 대 김민석, 뭐 김경률 대 정청래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접점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한동훈 스타일의 저격 공천, 운동권에 맞서는 킬러 공천 이게 좀 전략적으로 어떤 효과를 이번 선거에서 좀 발휘하라고 보시는지 그 네네. 부분은 좀 한번 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화두는 뭐냐.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화두를 어떤 걸 잡았느냐. 네. 586 특권, 운동권, 특권 정치를 끝내자. 이게 큰 화두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술적으로 지금 사실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상당 부분들이 586 특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면 여기는 김민석 나오고 뭐 여기는 뭐 임종석 나오고 그다음 뭐 여기는 또 누구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그다음 뭐 정청래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하게 공천할 것도 없이 공천하면 다 상대방은 586들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정법전 TV에서 임종석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임종석은 양쪽에서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로부터 두 여인으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임종석 전 의원이 전 비서실장이 그 출마 선언하자마자 엊그저께 윤희숙 전 의원이 내가 한번 맞상대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당 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전 의원을 전 비서실장을 지금 엄청나게 디스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 그 치하에서 비서실장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두 사람들이 왜 싸우나? 둘이 싸울 일인가 저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간만에 왜냐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6대 17대 의원 했어요. 그러니까 18, 19, 20, 21 요번에 22가 된다라고 하면은 20년 만에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사이에 쭉 뭐 이런저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근데 임종석이 사실은 정치 를 포기한다는 정계 은퇴를 암시를 갖다가 했었어요. 언제? 2019년 11월 17일에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정계 은퇴를 암시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부득불 국회의원 하려고 배지를 따려고 하는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어떤 건지를 안 거지. 이제 본인이 두 번을 했지만 어떤 건지를 이재명을 통해서 안 거지. 왜냐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압박이 그 형사적인 압박이 지금 엄청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청와대 그 감찰 무마 사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관건 선거 있었죠. 그때 비서실장 누가 있었습니까? 임종석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송영길 같이 된다. 있으면 이재명 같이 되고 이 생각을 갖다가 한 게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문명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친문하고 친명 사이에 그러네요. 대전이 있는데 네. 그 문재인 측에 있어서 그 친문 쪽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내 구심점이 돼야 된다. 내가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배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윤희숙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희숙 의원이 신동엽의 시를 갖다가 인용했어요. 그래요? 개그맨 신동엽 말고 신동엽 시인이라고 저희 때 이제 되게 유명했던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감명 받았던 시가 뭐냐면 껍데기는 가라잖아요. 네.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시에 껍데기는 가라가 제목이고 시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제목과 똑같이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것도 딱 4월이에요? 4월도. 그러니까 그쵸. 이 4월을 5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586에 518 이때 5월에 이 4월은 4.19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월도 뭐 그 쭉정이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니까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586 특권 정치인들 일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 껍데기는 가라 시에서 4월을 5월로만 바꾸면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어제 돌직구 나갔는데 그 돌직구 쪽에 야당 패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민주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재명 일병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보내야 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많은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국회 300석 관련해가지고 299석은 지금 아무 개념이 없고요. 오직 딱 한 석. 이재명의 개항을이 될지 비례가 될지 아니면 제3의 어디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일병을 구해가지고 살려야 된다. 이 전략밖에 없는데 이 전략 가지고 총선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추미애하고 임종석하고 저렇게 누가 봐도 볼상스럽게 그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백진 변호사님이 4월 4를 5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JKK님이 총선이 4월. 어차피 4월에 다 날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진짜 쭉정이들은 다 껍데기들은 다 날려버리고 여당도 포함입니다. 야당만 아니고 네.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속이 꽉 찬 그런 알맹이들만 딱 국회의원에 당선되셔가지고 지금 후져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으면 정말 제가 바랄 게 없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차범근 간단치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차범근 하면 축구 영웅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그 TV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손흥민 못지않은 그런 차붐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축구를 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범근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본인이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때 이제 감독 경질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동병상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차범근 감독이 98년 그 파리 그 프랑스 월드컵 때 그때 이제 멕시코 상대로 1대3으로 지고요.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경질돼서 감독 대행이 와서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벨기에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네덜란드한테 5대0 치고 멕시코한테 3대1로 지고 그런 게 국민들한테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예. 감독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벨기에가 네덜란드나 그 멕시코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차범근 감독이 했을 때는 5대0 3대1로 졌는데 벨기에한테는 어쨌든 뭐 선수들이 더 긴장을 했는지 1대1로 비겼는데 하지만 아무리 5대0으로 졌다고 해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행한 모든 행위는 범죄라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피해자가 있느냐? 의대 의전원에 가고 싶었고 의전원에 갈 수 있었던 누군가가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사 돼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사람이 그때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하는 바람에 뭐 인생을 갖다 좌절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조국, 그다음에 정경심, 조민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봤더니
조민 씨가 뭐 자기 이제 약혼한다고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밝히고 하던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차범근 감독이 탄원서를 갖다 쓸 수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저런 구설수에 스스로 올랐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음 주에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오느냐.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 나와가지고 지난번처럼 징역 2년 그 때리면서 뭐 법정 구속 안 시키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따지면 징역 2년은 정말로 너무 이렇게 약한 형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표창장 위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뭐 최강욱 의원 뭐 인턴 증명서 위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뇌물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그 불법 감찰 그 무마죄 이런 것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도 약하게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차범근 이야기가 조국의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늘 본 주제 몰카야 공작의 주범 최재형이 어떤 인물인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지갑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인지 사실은 그거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인물이 한 10여 년 전부터 북한 평양에 있는 대성산 혁명 열사름, 뭐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북한의 혁명 사적지를 두루 살폈다고 하죠. 그리고 평양 뭐 봉수교회, 장충 성당 이런 데도 갔다고 그럽니다. 일단 최재형의 북한 방문 이걸 샅샅이 기록을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했는데 이 최재형의 북한 방문 뭐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떤 행적을 했길래 북한 방문이 주목을 받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기 최재형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최재형 목사가 지금 만 61세나 62세쯤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년생이겠습니까? 60년대 초반생이겠죠. 이른바 586 세대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냐면은 안양대를 나왔어요. 안양대가 옛날에 신학대학이었는데 안양대 신학과와 안양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고대에서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대 초중반이라고 볼 수 있는 1995년에 이민을 갔어요. 도미해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는데 그렇게 미국에 이민 간 지 불과 3년 만에 뭐를 갖다가 만들었느냐? NK 비전 2020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NK가 뭘까? 저는 그때 NK를 노스코리아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이 NK가 뉴코리아란 이야기래요. 근데 뭐가 뉴코리아냐?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다음에 재외동포들을 다 포괄하는 그게 뉴코리아다. 그래가지고 뉴코리아 비전 2020. 그런데 2022년에 뭐를 갖다가 도모하고 싶어서 1998년에 이걸 갖다가 만들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1998년에 이거 만들었을 때 2020년은 22년 뒤란 말이에요. 2022년 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추구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 그런데 이 NK 비전 2020이라고 한 단체가 그냥 뭐 재미 목사가 그것도 30대에 불과한 목사가 그냥 대충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NK 그 비전 2020에 그 밑에 산하 단체가 무려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역사, 언론, 경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까지 5개나 있는데 종교는 동북아 종교위원회, 역사는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 언론은 오작교 포럼, 경제는 남북동반 성장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문화예술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고 해가지고 확인을 갖다 한 건데 이때 그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산하 기관인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2020년 11월 26일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쯤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전을 갖다 하면서 미술전을 했는데 그 미술전 타이틀이 뭐냐면은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이라는 걸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때 축사를 보낸 사람들의 면면이 간단치가 않아요. 누가 있느냐? 그 김두관 의원 있고요. 또 누가 있느냐? 윤후덕 의원 있고요. 또 누가 있느냐? 박정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 또 누가 있느냐? 장영달 씨라고 옛날에 유력한 예, 정치인 전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축사를 보내줄 만큼 NK 비전 2020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체였구나. 전 이번에 그걸 갖다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최재형 목사 이렇게 하다가 아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그냥 지난 30년 동안에 통일운동 하면서 북한 관련된 서적도 내고 그다음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양평 출신이고 또 큰형님인가 누군가가 양평군청의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집안하고 뭐 대충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였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반신욕하다가 야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NK 비전 2020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었다는 게 딱 생각이 나서 NK 비전 2020을 쳤더니 거기에 최재형 관련된 자료들이 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번 방문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번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 방문기를 얼핏 제가 봐도 수십 개 이상을 올렸어요. 뭐 100개가 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이제 찾다가 아유, 이것까지 내가 다 못 보겠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두꺼운 책 한 권 보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참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북한과와 이북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방문했을 때 또는 북한 방문 후에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지금 방문기를 살펴봤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쭤볼게요. 최재형이 관련된 사진 중에 이 사진 하나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설주. 자, 저게 최재형이 이설주와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젊은 날의 이설주였던 것 같아요. 이설주는 상당히 당시에 우리로 하면 관현악단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설주란 인물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최재형이 북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퍼스트 레이디 그 직전에 만났을 거로 보여요. 김정은의 부인이 됐을 때는 저렇게 아마 사진을 찍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미래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만한 북한에 그 여자를 저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냥 보통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특별하게 최재형을 대했다.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저 사진 말고도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는 행적들을 살펴봐야죠. 그 발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도 성경책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뭐 가정교회, 교회도 있다. 즉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 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에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다고 하는 그 최재형 발언 보셨죠? 제가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제 북한 방문기 몇 개 읽다가 그냥 그거 몇 개만 정리를 갖다가 했는데 그걸 갖다가 보면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사진 나오고 있겠지만 저 이설주하고 같이 찍지 않았습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 최재형이 이설주를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사람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전 세계에서 남과 북의 영부인을 다 만나본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알지 못하는 일부 이렇게 은밀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설주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과 북의 이른바 영부인을 다 만나본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이 언제부터 북한에 드나들기 시작했느냐? 제가 확인한 첫 번째 북한 방북은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최재형의 그 방문기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자기가 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보고 그 중에 그 찾아본 것 중에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제일 빨리 북한 간 게 2012년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갔다 왔을 수 있고 언제 갔었느냐 2012년, 2013년, 2014년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서 비중이 있고 하니까 이설주가 만나줬지 이설주를 뭐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이설주 만나는 게 힘듭니까? 김건희 여사 만나는 게 힘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설주 만나는 게 100배, 1000배 더 힘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 그 최재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 헌법에도 저 사람이 정통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자락을 깔아요.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지만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수는 있다. 유동성 있게. 그 말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허현준 앵커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내가 10,000원 넣어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뭐 담배도 사오고 뭐 커피도 사오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거스름 또 너 가져. 이거랑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최재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재형이 안양대 신학과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미국 넘어간 다음에는 미주 총신대학교도 나오고 미주 장신대학교도 나와요. 그래서 거의 둘 다 석사를 갖다가 받고 미국에서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최재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한교회는 가짜교회래요. 왜 가짜교회냐? 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가짜교회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남한교회가 왜 가짜교회냐? 미국식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짜교회래요. 그러면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뭐냐? 성공지상주의고 성공제일주의다. 번영신학이고 성공신학이다. 그러니까 가짜교회래요. 그런데 그러면 뭐 북한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가 저도 기독교지만 크리스찬이지만은 크리스찬인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달려있는 건데 그런데 저 사람은 뭐 자본주의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설주를 만났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설주를 만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의 후계자는 김정은 같은 후계자는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김정은에게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나?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인가? 라고 이상하다라고 딱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쭉 저 사람이 이야기한 걸 읽어봤더니 북한은 김정은이 단순히 혈통이 김정일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이 된 게 아니고 김정은에게는 뭐가 있다?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민들에 의해서 추대되고 그 다음에 김정일에 의해서 낙점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김정은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뭐 했던지도 잘 모르는 이상하게 그냥 퉁퉁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북한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김정일의 아들 김일성의 손자였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설주도 만나주고 제 생각에는 김정은도 최재형이 만났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둘이 만난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어디에 초청받아서 갔냐면 혁명열사릉을 갖다가 새로 만들었는데 북한에서 혁명열사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 그러니까 6.25 말하는 거죠. 조국해방전쟁 참전 인민군 열사묘를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걸 갖다가 북한에서 만들었대요. 평양에 만든 것 같은데 그 개관식에 초청받아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데 먼 발치에서 김정은 뭐 위원장인지 뭐 수령인지 그 김정은이 그 오는 걸 갖다가 보고 그 사진도 이렇게 막 찍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까지는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설주 정도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아주 이렇게 요긴하게 잘 써먹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정은의 세습, 이제 김씨 일가의 세습과 관련해서도 혈통으로 볼 것이 아니다. 뭐 수령의 인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여쭤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최재형은 어쨌든 재미교포라는 또 목사라는 타이틀로 북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 최재형이 제북 인사묘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북, 북한에 있었던 월북 인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제북 인사묘에 누가 있냐면 초대 서울대 총장인 이춘호 박사, 초대 고대 총장인 현상윤 박사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명이 사실은 좀 주목돼요. 춘원 이광수 선생도 묘도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춘원 왜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춘원 이광수 선생은 북한의 표기로 하면 한국 전쟁 도중 만포 인민병원으로 가다가 각혈을 하고 지프차에서 사망했고 전쟁 중이라 바로 묻었다. 이후 이광수의 시신이 아파트 단지 밑에 있음을 알아내 아파트를 헐어내고 이광수의 유골을 꺼내 안장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의 무덤이 있는데 야 대한민국에서는 춘원 이광수 어떤 사람으로 몰립니까? 친일파로 몰려서 이광수 선생을 그냥 이것저것 다 뭐 기록들도 다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참 묘지까지 해줬네요. 뭐 이런 전쟁 중에 뭐 숨졌다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신 이제 제북 인사 묘도 좀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김씨 세습 이게 혈통으로 볼 게 아니다. 수령의 인품이 있다. 보통 주사파들이 수령을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수령의 덕성, 수령의 통찰력,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통찰력, 사상의 지도자, 아주 높은 덕성,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런 수령의 인품이라는 게 뭐 이런 걸까요? 지금 저 최재형이 말하는 그 수령 인품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냥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다 이런 식으로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저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혁명 열사릉을 다 다녀왔어요. 평양에도 있고 해산에도 있는데 둘 다 이제 그 혁명 열사릉을 갔다 왔는데 평양에 있는 혁명 열사릉에 제가 이제 저기 확인한 그 뭐라 그럴까 캡처한 사진도 있는데 거기에 김정일의 어머니가 누구냐? 김정숙이잖아요. 예. 근데 김정숙 열사의 말 그대로 김정숙 열사 동상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김책공대 할 때 그 김책 있잖아요. 아, 김책. 예, 제가 항일 무장 투쟁의 뭐 중요한 상징적 인물이라고 그래서 김책. 그래가지고 영웅하죠. 제가 저 그 방북기를 갖다가 몇 개를 쭉 보면서 새로운 걸 갖다가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김책 동상이 여기 있고 김정숙 그 동상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이제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또 어딜 갔냐면 2014년 봄에 방북을 했는데 금수산 태양 궁전 내에 전용 열차 뭐 집무실도 참관했고 뭐 별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통일뉴스인가 뭔가 뭐 그런 그 인터넷 매체에 네. 방북기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쉽게 이제는 검색할 NK 비전 2020 그 검색하시면은 방북기 같은 것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두 개만 봐도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 김여사 사건의 논란의 본질이 북한과 연계된 종북 인사가 그루밍 수법이라고 그랬죠. 그루밍 수법.
그루밍 수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부부, 윤 대통령을 사실 위험에 빠뜨린 정치 공작. 저는 이렇게 이 사건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최정이라는 인물이 앞서 얘기했던 통일뉴스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 선전 매체죠. 민족통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족통신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좌파 성향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 선전 매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정체인지는 어느 정도 간파가 되죠. 그런데 이 이것만 있냐? 사진 한 장 보여주겠습니까? 김광수라는 인물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전쯤에 윤미향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국토 완정론을 주장했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의의 전쟁이 된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전쟁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저 사진인가요? 제가 다른 사진 하나를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최재형, 왼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광수입니다. 북한의 전쟁도 정의의 전쟁이다. 자,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저 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이었다고 하는 김광수, 종북 성향의 인사, 저렇게 꽉 손을 잡고 둘이 사진을 찍었네요. 저는 지금 단순한 이제 좌파의 정치 공작을 넘어서 북한과 연계된 대남 공작, 정치 공작, 대남 공작이라고 보이는데, 앞서서 북한에 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쭉 몇 가지 사례를 많은 사례 중에 일부만 소개를 했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당연히 여러 차례 당연히 만났겠죠. 북한 안에서만 만났겠습니까? 미국에는 정기열 목사 등 과거에 아주 종북 성향이 강한 목사들이 북한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반정부 투쟁을 선두에 섰고 친북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정기열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뒤를 잇는 건가요? 최재형 목사가? 이번에 행적, 대남 공작일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정법전 TV 할 때 김광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사항이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진짜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이게 영부인한테 접근해가지고 저런 식의 몰카를 갖다가 해서 야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제 그 개인적인 결론인데, 일단 최재형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북한은 정당한 나라래요. 그 다음에 미국 등이 북한을 왜곡해가지고 북한을 악마화한다. 여기서 미국 등이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친일 친미 4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미국 등 해가지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악마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야 그냥 늘 하던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앵커가 그 소개한 것처럼 1월 24일 2시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국회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이런 주제로 윤미향 의원실이 주관해가지고 종북 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김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발제를 갖다가 했는데, 발제를 2명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광수인데, 김광수가 누구냐? 1966년생이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울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무슨 정치학 박사냐? 제가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조선 정치학 박사래요. 조선 정치학 박사래요. 그러면서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 교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경대 강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수령국가,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썼는데, 그 전에 1993년에 한총련 2기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공원 관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한마디로 요약을 갖다가 하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동족이었는데 지금은 적대국으로 바뀌었대요. 적대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적국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포면 어떻게 됩니까?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돼버리면 적대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선멸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게 북한이 무슨 자신감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남한이 통일의 대상이 되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그 한 민족이라고 하면 동포라고 하면 어떻게 동포를 상대로 핵을 갖다가 쏠 수 있느냐 이런 이런 개념에 봉착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더 이상 남한을 우리 동포라고 생각을 안 한다. 적국이라고 생각한다. 선멸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핵을 써도 된다. 왜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80년대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 속국이고 괴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국 관계이지 동족 관계도 아니고 동질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진정한 평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제 발표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윤미향 의원실 등에서 주최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제 발표를 갖다가 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두려움까지 사실은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재형 목사의 김건희 여사 지갑 제공과 관련해서 또 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민단체에서 좀 고발을 했는데 이게 검찰의 형사부로 좀 형사 일부로 배당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게 법적으로 혐의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시민단체 중에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있대요. 네. 저도 좀 이야기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뭐라고 생각을 했다 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당하니까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최재형 목사한테 파우치 300만 원짜리 파우치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몰카를 사주한 것이다. 이렇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결론을 짓고 이거는 범죄다 해가지고 서울지검에다가 중앙지검에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왜 뜬금없이 주거 침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 경호원도 있는데 최재형 목사라고 한 사람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담 넘고 들어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주거 침입은 언제 성립이 되냐면 아무리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들어가면 그것도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침입죄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 이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 김영란법에 따르면은 최재형 목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김건희 여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이러한 거를 그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이 공직자의 부인이 저런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런 것들을 그 최재형 목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울의 소리나 다 올렸잖아요. 예. 인터넷에. 이건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재형 목사가 막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빨리 붙잡아가지고 조사하고 필요하면 구속하고 체포해서 구속하고 그러한 일련의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루밍 수법을 사용한 상당히 이제 공작을 위해서 범죄를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지갑을 제공한 최재형의 공작, 단순한 정치 공작이냐, 이게 북한과 연계된 대남 공작이냐,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먼저 좀 살펴봤고요. 다른 이슈를 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판결 1심 판결을 했네요.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관련자 중에 윤관석 의원이 있죠. 그리고 대상자 중에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각각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계획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재판부는 명백하게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되는 그런 범죄 행위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죄책이 매우 무거운 범죄 행위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윤관석 강내구의 돈봉투 사건의 1심 판결은 최초 판결로 지금 생각되는데요. 네네. 예, 이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한 판결이 당연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형량도 검찰은 5년을 구형을 했는데 2년 정도 이제 실형을 갖다가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뭐 그냥 저희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판결일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정근 녹취록에 모든 것들이 파일이 3만 개인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파일을 들이댔는데 강내구도 그렇고 윤관석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하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강내구도 인정하고 윤관석도 다 인정을 했어요. 윤관석이 인정하지 않은 건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돈봉투에 300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100개만 넣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것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봉투가 3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보다 조금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예컨대 강내구가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면 자기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강내구가 300만 원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걸 인정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겠느냐? 그 다음에 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큰 차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인정이 된 거죠. 다 인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피고인이 내가 범죄 저지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판사가 아니야, 너는 무죄야. 너는 안 받았어. 제가 받았다니까요. 아니야, 너는 안 받았어. 그러면서 무죄 때릴 정신 나간 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곤 부장이 징역 2년을 갖다가 딱 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2월 18일에 그 이제 결심을 갖다가 하고, 그때 검찰이 5년 구형을 하니까 윤관석이 깜짝 놀랬나 봐.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데 그 다 좋은데 그 판사님 저한테는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데요? 민주당 내에는요 관행이 있어요. 저는 그 관행을 따랐을 뿐이고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관행이냐? 민주당 내에서는요 돈봉투를 돌리는 관행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딴 식의 관행은 개딸한테나 줘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갖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뭐 지난번 박희태 판결하고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윤관석, 강내구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제공해서 그 대의원을 포섭하는 거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거 아니냐. 이거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거 아니냐. 이건 뭐냐면은 정당은 우리나라 정당법에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그 신뢰를 훼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질도 불량하고 죄책도 엄중하다. 더군다나 이게 야당 대표 뽑는 선거였습니까? 여당 대표 뽑는 선거잖아요. 여당에는 매년 200억 이상이 그 지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하고 있으면은 200억 이상, 여당의 사무총장하고 있으면 200억 이상 들어오는 돈을 그냥 주무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성이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죄질이 무지무지하게 안 좋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관석이 뭐 이런 건 관행이 있다.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지금 관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범죄가 정당화되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정당법에 보면요. 선관위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경선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당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술은 제공 못 해요. 밥은 제공할 수 있어. 얼마짜리? 7,000원짜리. 과자는 저는 사실 술 별로 안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도 줄 수 있네. 근데 과자도 한계가 있어. 얼마짜리? 3,000원까지. 그러니까 1인당 10,000원까지는 밥하고 과자의 형태로 다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 이상 돈 봉투 300만 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허현주 앵커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지들이 만들었잖아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관행이 있으니까 10,000원보다 한 300배만 원, 300만 원 돈 봉투 돌려도 된다. 이따위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이제 김옥권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윤관석은 3선의 중진 의원 아니냐. 그러면은 선거를 법에 맞게 수호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책임을 갖다가 져버리고 이 선거 끝난 다음 윤관석 뭐 됐습니까? 사무총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우리나라를 후지게 만들어도 저렇게 어떻게 후지게 만들까.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제 생각에 최소한 한 40년, 50년은 후퇴시킨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징역 2년도 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 징역 2년 실형을 갖다가 내리고 그래서 강내구는 사실 보석 나와가지고 풀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강내구는 이제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관석은 또 그 와중에 보석 신청했거든요. 그 보석 신청 기각하고 그냥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쭉 2년 그냥 계속 살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감옥 안에서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을 텐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딜레마에 지금 빠졌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송영길이 그간에 주장했던 것을 재판부는 사실상 탄핵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공범이었던 저 윤관석, 강내구가 시인도 하고 판결도 명백하게 지금 유죄라고 범죄행위라고 지금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이 그간에 이제 기획된 뭐 조작 수사다, 뭐 협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사실을 좀 인정하고 형량을 좀 일부 줄이는 반성의 여지가 있어서 형량을 좀 감안하는 이런 식으로 갈지 선택해야 할 기로가 있는데 송영길은 굉장히 권력의 의지가 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어떤 길로 갈지 지금 아리송한데 그간에 주장했던 거 보면 쭉 직진할 걸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길 입장에서는요. 예. 못 먹어도 고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빽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송영길 입장에서는요, 뭐 그 형량이 조금 낮춰지고 안 낮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송영길의 혐의는 그 윤관석과 달리 단순한 정당법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가법 위반 뇌물죄가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윤관석이 2년 나왔으면 송영길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2년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인데 정치자금을 얼마를 받았는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억 2,300만 원어치의 정치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뇌물이거든요. 특가법상의 뇌물인데 뇌물은 일단은 검찰에서 4천만 원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뇌물죄 특가법 뇌물죄가 형량은 제일 세거든요. 네. 제가 양형 기준 찾아봤더니 4천만 원 뇌물이면 기본이 3년에서 5년이고요. 여기에다가 죄질이 나빠가지고 가중되면은 반성 하나 오르면 뭐 그 가중되겠죠. 그럼 4년에서 6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정당법 위반죄 싸게 맡겨가지고 2년이라고 치고 윤관석하고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뭐 그것도 뭐 한 2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특가법 위반죄 뇌물을 갖다가 제일 싼 기본형의 제일 약한 그걸로 해서 3년이라고 치면 몇 년입니까? 제가 봤을 때 7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7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15년을 받든 송영길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송영길은 무조건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정권 교체가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됐든 뭐 조국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송영길은 사면 복권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징역 20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다 똑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3년 뒤에 정권 교체가 되면 3년만 뭐 조금 뭐 애누리 덧붙여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살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갖다가 할 거고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그게 뭐 8년이 되나? 그럼 좀 문제가 되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뭐 그냥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검찰 독재에 의한 희생양이다. 이 프레임을 갖다 계속 가져갈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송영길은 알아요. 뭘 아느냐? 자기 말이 헛소리라고 하는 걸 송영길은 알아요. 왜 알 수밖에 없느냐?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그걸 모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송영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관석 의원 징역 2년 때린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하게 나쁜 그 이야기지.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김옥곤 부장이 2월 달에 딴 데 가.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지금 날도 추운데 송영길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번에 뭐 신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창당해가지고 뭐 다시 국회의원에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댓글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니까 좀 논쟁이 여러 형태로 되고 있네요. 예. 김건희 여사가 지갑 받은 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표현이 있어야 되죠.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되고 대의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부인이 뭐 저거 받은 거 그것도 저도 이렇게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이 이설주도 만나고 영부인도 만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만났습니까? 만약에 최재형이 마음만 먹었으면 독침 갖고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굉장히 경호처에서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식의 그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우리나라 그 법이에요. 경호와 관련된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 법률 되어 있는 거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만 경호합니까? 영부인도 엄중하게 경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 경호법상에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왜 어떻게 저런 식의 일이 있었는가? 저는 진짜 그 부분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좀 뭐라고 속 시원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